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9일입니다. 오늘은 좀 오후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뒤집어 갖고 지금 찍고 있어요. 사실은 뒤집어서 뒤쪽 카메라 렌즈가 훨씬 더 좋죠. 1.6이니까. 어쨌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겠죠, 겠죠, 어, 오늘 보니까, 유럽, 이탈리아, 미국도 전체적으로 비상이네요. 어,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WHO에서 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WHO의 지도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WHO의 지도부라는 것이 실제로는 다국적으로 연결돼 있고 어떤 징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책임성이 많이 떨어지죠. 결국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 말하자면 시진핑과 공산당 지도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마치 중국이 잘 대처했냐, 사실 그러려면은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퍼져갖고 전국으로 팬데믹이 됐다. 전 세계로. 그러면 결국은 중국 책임론이 되는 부분인 거고. 글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WHO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어떤 국제기구가 특정한 국가라든가 특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자체의 모범이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겪은 것이 다행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론이고, 그거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국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부분에 대해서 음, 이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위험성에서 미리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미리 감지를 하고 대비를 해서, 물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주 헌신을 통해서 지금 대구에 가 계시는 의료진, 특히 이제 간호사분들, 의료기사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목숨을 건 헌신적인 헌신을 통해서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안심하긴 이르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범적이다,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나마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막고 있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아주 도라미 타불이 되는. 왜냐, 지금 신천지 교인들, 이것들이 지금 검사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도 지음들 마음대로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과 섞이고, 그러면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대구의 경우가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예를 들면 고양이나 성남이나 아니면 수원 이런 데서 터진다고 보세요. 그리고 서울의 이런 아파트 밀집 지구나 이런 데에서, 그럼 감당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무지하든
어쨌든 나쁜 마음을 먹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안 하고 도망 다니고 그거를 고의적으로 퍼뜨리진 않았지 모르지만은 퍼뜨려도 뭐 나하고는 관련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제로 경찰력 아니면 구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대구에서, 대구가 맞죠? 어 그냥 간호사를 폭행하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데가 하필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라든가 아니 사람도 모여 있는 데라든가 뭐 이런 정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인명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요양원이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의 뭐 지금 50명 넘게 최후에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도망 다니고 있는 신천지 교인, 얘네들은 도대체 뭡니까? 얘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대구시장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한다 한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나 죽어도 문 안 열고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진작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면책, 흔히 말하는 그걸 실행하는 역학조사관, 검역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검사관 이런 사람, 그리고 그걸 강제로 구금하고 격리하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환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의 형사적인 면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죠. 이 미중의 사태에서 그런 어떤 무기도 주어지지 않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 막 바이러스가 공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팔매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미련한지 그런 것들부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헌신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들한테 무기를 줘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라든가 행정 고위 공무원들이 일이에요. 근데 행정 고위 공무원들은 규정이 있는 대로 그대로 뭐 그냥 더 이상 나가려고 그러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그걸 나서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든가 뭘 해서 무기를 쥐어줘야 되잖아요. 이 돌대가리 정치인들이 그런 못하니까 제가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한 정치인들. 어쨌든 좀 갑갑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되면은 신천지 교인들 중에 안 받은 애들을 잡아다가 받게 하고 격리해서 최소화하고 또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곳에서의 어떤 그런 이 전파를 막아내고 외부로부터의 것을 막아내면서 하루 확진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고 뭐 하면 하루 확진자 정도를 한 3, 40명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치, 말하자면 2주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 뭐 2, 3주 지나면서 그러면 생활치료실에서 풀리려 나가고 그러면 확진자보다 치료돼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진된 사람들이 100명 안쪽으로 내려오는 상황, 그 상황에가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인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떤 유입, 특히 지금 뭐 일본이 엉망인 상태, 일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 검역하고, 그리고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럽에서 이걸 차단하고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유럽이나 미국 뭐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일정 정도 좀 독립적으로 있다가 한 6, 7월 지나서 여름이 돼서 이런 게 좀 소강 상태가 돼서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뭐 약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의 것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죠.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버티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딱 완전히 번아웃 되는 이 사람들을 교대시켜 줘야 될,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의 확충, 이걸 이제 해고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적절히 빼고 다른 사람들을 투입해서 순환이 되게끔, 이 3교대로 순환이 되게끔, 뭐 3교대가 안 돼도 2교대 정도 순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 변곡점에서의 고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요 얘기는 뭐 또 계속 할 거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요 뉴스를 들었는데, 뭐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좀 다르지만은 경찰청에서는 마약 전담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 전담 부서는 적어도 미국의 DEA 수준으로 돼야 된다. 별도의 수사권이 있는. 뭐 기소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거는 뭐 전체적인 분야에서. 근데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신 그 DEA는 지금의 식약처의 마약 담당 부서를 흡수하고 경찰청의 마약 담당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청의 마약 담당 검찰 수사관과, 그리고 이 전문적인 국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서의 마약 전담 분석 요원들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좀 이 관리와 수사를 같이 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도 마약수사국을 추진을 하지만은 얘네들은 흔히 말하는 검찰청의 외청으로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검찰의 외청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걔네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고, 경찰의 마약 전담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여기도 참 좀 미흡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경찰청의 조직은 경찰청 형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과 내에 있는 마약조직 수사계 정도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한 3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검찰과 합치면은 훨씬 더 좀 늘어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의 글쎄 한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 있는 마약 수사 인력과 합쳐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청에서는 이거를 과로 만들어야 된다. 과로 만들고 마약 전담과를 만들고, 그리고 인력을 대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를 100명 정도를 증원을 했고, 그만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쇼일 수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부분에 들어오면서 경찰에서 좀 더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면서 독립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독립된 형태의 마약 수사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식약처에 있는 마약 관리 부서를 가져오고, 그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쪽에서의 흔히 말하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 얼마나 공급돼 있고 그 공급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와 수사가 일원화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약 수사국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관리와 수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그 마약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범죄는 실업봉 같은 이런 형태의 것은, 전통적인 것은 상당히
이 포션이 줄고 있고, 흔히 말하는 합법적인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마약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 터뜨리는다,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리와 수사를 같이 한다, 그런 마약 수사국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일종의 그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까지도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단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미국에서 DEA 같은 데가 연방수사국 같은 데하고 별도로 수사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약 수사를 하는데 핵심은 이전에 이제 그런 거는 언더커버를 많이 했어요. 즉 수사관들을 마약 조직 내에 잠입시켜 갖고 수사를 한다면, 그렇지 않고는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언더커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법 체계라든가 아니면 운영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죠. 즉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언더커버 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인제 앞으로 도입돼야 되는 플리 바게닝, 이 세 가지 정도가 무기가 있어야지만 마약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마약 수사국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수사는 당연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조직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마약 수사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렵지만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거죠. 지금처럼 뭐 소위 말하는 뭐 동네에 뭐 있는 뽕쟁이 수사 이런 거 갖고는 사실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지금 뭐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어떤 사람이 뭐 프로포즈를 했다는 둥, 그런 수사를 하는데 과거에 뽕쟁이 잡는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버닝썬 같은 데에서의 물뽕 같은 거를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잠입 수사라든가 언더커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그 외국에서의 물량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조직적인 범죄의 자금선, 이것이 이런 것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건 인제 외부 외사 인력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글로벌하게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참 웃기지도 않은 방법, 옛날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마약 수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디지털 수사 인력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경찰의 마약 전담과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적어도 이 총리실 산하 정도에서 수사국 하나를 만드는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히 검찰이 딴지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검찰의 힘을 쭉 빼면서 당연히 수사 파트를 검찰로부터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뭐라고 하나,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마약 경찰청의 마약 전달과 신설해 갖고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사를 써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머리가 없다고, 분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그냥 경찰청 홍보실에서 보내주는데 그거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그 검찰의 인력과 어떤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외국의 마약 수사 전담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마약 전담과를 신설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뭐 하고
경찰이 이렇게 총력전을 벌인대요. 끝. 이것도 기사입니까? 이 따위를 기사를 쓰니까 참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참 우리나라의 것 어, 기자들 수준이 참, 물론 그냥 일종의 어떤 소식 전하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않고 적어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코멘트 정도를 가지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나 검찰 발라주는데 익숙한 그런 그 기자들이라고 하는 게 참 입만 아프죠. 중앙일보에서 이제 단독 그 무슨 공수처 준비당 법원 경찰 다 부르고 검찰은 쏙 뺐다라고 하는 매우 매우 자극적인 기사가 떴어요. 이 제목대로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근데 공수처 준비단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인데,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이제 주무부처니까 껄끄러운 대검을 쏙 빼고 했다라고는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기자가 도대체 어떤 조직 처리 이런 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외청입니다. 아니 근데 자기 밑에 있는 흔히 말 외청을 왜 부릅니까? 내부 의견 수렴을 해갖고 거기서 그 부처의 바깥에 있는 법원, 경찰, 변협,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비 거는 건 이런 거예요. 왜 경찰은 왜 부르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찰을 부르지 말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부르라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행정자치부 장관을 부르죠. 근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연히 뭡니까? 경찰한테 임을 했죠. 왜냐하면 직접 준 부서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따위로 기사를 쓰고 하니까 검찰을 발라주는 기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이게 참 답답한 것도 그렇고, 야 이게 너무 의도가 너무 이런 거예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기관 중 공수처 업무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대검만 자문위원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에서 의견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랑 협의하면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검사, 판사들, 경무관, 특히 이제 입법 취지는 무소불위인 검사들을 주로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이 보수 언론과 이 검찰의 이런 유착은 참, 글쎄 뭐 실제로 유착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참 이거는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공수처 준비단은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봐요. 거기다가 하필 또 이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썼어요. 코드 논란을 우려한 듯 민변은 빠졌다. 이렇게 돼요. 아니 민변이 왜 들어갑니까? 민변은 공식단체가 아니잖아요. 정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 변호사협회는 정부 부처냐고요? 정부 부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추천, 검찰청장 추천, 아니면 이런 다양한 어떤 것에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들어와야죠. 근데 민변은 이른바 임의단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변은 안 들어가는데, 지가 이 기자가 참 웃긴 게 이런 거. 코드 논란을 우려한 듯 민변. 코드 논란을 우려한 듯은 지 생각이에요, 기자. 이거 웃긴 놈이에요, 이 기자가. 야, 이 기사를 이렇게 쓰면은 마치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 들어간 듯이, 추미애 장관이 이 껄끄러운 대검은 빼고 민변은 뺐는데 민변은 코드 논란 때문에 뺐을 거야 라는. 아니 당연히 대검 빼고 민변 당연히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어쨌든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서 7월 15일 전에 설립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출범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난달 2월 5일 공수처 준비해서 법적 행정적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각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대한변협 뭐 이렇게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찰청이 왜 들어와요, 검찰청이? 그쵸, 이상하죠. 어,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큰 수치입니다, 수치. 어쨌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단은 지금 법무부에 심우정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나 봐요. 연수원 26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법무부 기조실 쪽에서 이제 어떤 거를 충분히 어,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글쎄요, 무시하세요. 추미애 장관이나 이 준비하는 분들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또 시비 걸려고 하니까 이제 공수처 준비단장이라고 하는 남김영 준비단장이 하나은행의 사회이사로 추천됐다고 하는데, 마치 이 공수처 준비단장을 해서 사회이사가 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그런가요? 사회이사랑 공수처 준비단장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이 수사가 되면은, 그 하나은행과 무슨 관계 있죠? 하나은행 민간은행인데 그 사회에서 이 업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건너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그 남기명 단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공수처 설 때면 공수처를 떠날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회이사는 공수처 단장 맡기 전부터 논의해왔던 건데 무슨 상관이냐, 공수처 흔들기다 뭐 이렇게. 공수처 흔들기가 맞죠, 이거는. 그만큼 공수처가 검찰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득권자들한테 위협이 되긴 되나 봅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개혁에서 언론 개혁이 심각한 문제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행쇼를 나가요. 모르겠어요. 나와달라는데 행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디로 나가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코로나 늘 조심하시고,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혼자 계실 때는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데 이런 데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